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80점 맞았는데 얘가 전체적인 분포가 이 정도가 돼서 상당히 상위권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중간 이하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은 결국 이러한, 예를 들어 이것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 상위 한 2~3%에 속할 확률에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분포표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확률 분포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라고 돼 있고, 그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쉬운 예부터, 예를 들어 주사위라든지 윷놀이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일정한 연속적인 확률 분포의 모양으로까지 그 이론을 발전을 했습니다. 확률론의 기본은 예를 들어 반복된 우연을 통해서 비연을 발견할 수 있다. 또는 이제 관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관찰값들이 일정한 룰을 따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그걸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놀이를 하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 두 명이서 이제 주사위 놀이를 했는데 처음엔 예를 들어 제가 몇 번 우연히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승률이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이론으로 정리된 것은 서구에서 한 15세기 전후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는 기원전 한 220년대도 이런 것과 유사한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사주팔자 얘기하는 그런 것도 결국은 일정 확률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사위 놀이 이전에는 이 사람 발목에 있는 요 뼈, 이것이 이제 정사면체 모양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옛날에 이제 주술이나 또는 놀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활용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주사위에 최근엔 카드 같은 것도 결국은 확률 게임인 거죠. 자, 그럼 이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값을 추정하나 하는 것 하나의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맨델의 법칙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이제 푸른 꽃과 노란 꽃이 있는 순종을 각각 이제 서로 교배를 했더니 첫 번째 자수는 다 노란 꽃만 나오더라 라는 것을 이제 맨델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맨델의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유전자, DNA, 이런 나선구조 이런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관찰을 했던 거죠. 관찰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또 서로 교배를 했더니 두 번째 자손 세대, 요게 첫 번째 자손이고 요게 두 번째 자손이면 거기선 이상하게 나타났는데 노란 꽃 3, 그 다음에 연두색꽃 1, 이런 3대1의 비율로 나타나더라. 물론 이것이 지금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칼로 자르듯이 3대1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데서는 2대3도 나타나고 어떤 데서는 또 1대4도 나타나고 했겠지만 그 2세대 종자가 많을수록 나중에 보니까 750대 250, 물론 딱 들어맞지는 않았겠지만 그 비슷한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걸 맨델이 계속 관찰한 거죠. 자, 이런 관찰을 통해서 맨델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 꽃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은 각 개개의 개체 내에 2개가 있을 건데, 이것이 섞였을 때 하나는 우성이고 하나는 열성이 될 것이다. 그런 이론을, 유전과 관련된 이론을 세우면 본인이 관찰했던 현상을 이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린 옐로우 해서 교배를 했더니 다
첫 번째 자손 세대는 옐로우와 그린이 이제 다 믹스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은 다 노란색뿐만 나타날까? 아, 여기서 뭔가 우성과 열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자손 세대에서 하여튼 얼추 3대1의 모양새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니까, 아, 그러면 요것이 이제 Y와 G가 이제 섞여서, 그럼 결국 이 2x2 테이블에서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스몰 g 된 애만, 아, 이 연두색 꽃이 나타나는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희가 생물학 같은 거에서 유전 법칙을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웁니까? 앞서 그런 어떤 관찰을 통해서 결국 발견된 현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유전자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시절에 이렇게 일종의 확률론으로 이제 그려낸 것이 멘델의 법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유전자라는 게 있다라고 먼저 배우고 유전자가 이렇게 되니까 3대1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실제 진실의 발견 과정은 거꾸로였다는 겁니다. 먼저 관찰들을 계속하고, 아, 이걸 어떻게 확률적으로 설명을 하지? 하다가 이 이론이 나온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개걸륜모 윷놀이를 이제 한다고 쳐봅시다. 첫 번째 윷이 바로 설 확률, 뒤집어질 확률. 근데 첫 번째 윷이 바로 섰는데 두 번째 윷이 바로 설 확률, 뒤집어질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까지 가게 되면 이제 윷을 4개를 던졌을 때 도개걸륜모가 각각 나올 확률이 사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나온 가능성이 높은 개를 치면은 요렇게 했어도 개가 나오고 요렇게 했어도 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전체에 나오시는 그 조합의 개수는 16개고요. 그렇게 되니까 16개 중에 개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6이 되는 거고, 반면 뭐가 나올 확률은 요것뿐이잖아요. 그럼 16분의 1이 되는 거죠. 16분의 1을 퍼센트로 바꾸면 이게 이제 0.065니까 6.25%잖아요. 그 다음에 도가 나올 확률은 4개가 여기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럼 16분의 4에서 0.25, 25%의 확률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이것을 그냥 윷놀이 확률 분포도라고 그냥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 분포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X축은 나올 가능성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X축이고 Y축은 그 해당 경우의 수가 나타날 가능성, 확률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 이제 확률 분포도입니다. 자, 이 확률 분포도가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윷놀이를 했더니 뭐 윷이 나왔어요. 윷이 나왔으면 매우 드문 일이 벌어진 거죠. 100번 해봤자 한 6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윷이 나오고 나서 저는 상당히 여유 있게 상대방이 윷을 던져도 웬만하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전체적인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합을 이제 하는 확률 분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 이걸 계속 던져요. 한 번 던졌을 때 1에서 6 사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이나 다 6분의 1씩이잖아요. 이런 경우의 확률 분포도는 이 첫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이고 각각의 확률은 결국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사위 하나가 아니라 주사위를 2개를 던져서 그 합을 계산하는 식으로 이제 바꿔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됩니다. 주사위를 2개 던졌으니까 아무리 숫자가 낮아도 그 합은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높았을 때는 6이 나와서 12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던졌을 때와 다르게 2개를 던져서 그 합을 계산하게 될 때는 이런 꼭 피라미드 같은 모양의 확률 분포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3개를 던지게 되면 3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최소 3이 나올 거고 최대가 6, 3, 18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주사위의 개수를 늘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 모양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확률 분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누적 확률 분포도인데요. 즉 최소 숫자인 3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 그 다음에는 여기서 4라 하면 3이 나오거나 또는 4가 나올 확률, 여기서 5라 하면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올 확률, 3개를 다 합친 거죠. 그래서 확률을 다 계속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합치게 되면 최종의 합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 3에서 최대 18인데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해서 18이 나오는 확률까지 다 더해버리면 전체 확률은 100%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Y축의 끝이 1로 끝나는 이제 이런 확률 분포도를 누적 확률 분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어쩌면 이렇게 스무드한 S 모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주사위, 윷놀이, 뭐 이런 이제 확률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확률을 보기 전에 우리가 확률 분포도라는 그림을 이제 크게 봐서 사람들이 2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제가 도개걸륜모나 또는 방금 윷놀이, 주사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이 각각 똑똑 떨어져 있죠. 이런 것을 그 이상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x 값이, 즉 x축이 양의 정수인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주사위 개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이것이 처음에는 뚝뚝뚝뚝 떨어진 건데 나중에 스무드한 모양으로 바뀐다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스무드한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각각의 값을 갖는 건데, 이것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하나의 그냥 연속된 곡선을 이론적으로 그려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꼭 특정, 예를 들어 저는 아까 주사위 값을 내면서 3에서 18까지 나오긴 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15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14라고 해요. 그럼 14나 15 둘에 각각 값이 있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거 있죠. 14.5가 나오면 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 각각의 확률을 근거해서 대충의 추정값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학적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는 그냥 추정 곡선을 그려내요. 그런 것을 이제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 속에서 확률의 몇 가지 종류들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제일 이제 좀 간단한 것이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주사위를 뭐 10번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몇이냐,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이제 여기 X는 확률 분포가 따라간다. 무엇을? B, 베르누이 또는 바이노미알의 약자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10번을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10번을 했을 때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통계학에서의 그 표현 방식인 거예요. 자기네들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방식 그 자체에 너무 그렇게 뭐 이걸 못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답답해 하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장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 요게 N 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약어로 N을 쓰게 되는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 변수 X는 따라간다 뭐 노말 분포인데 뮤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인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즉 여성들의 키가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다 이렇게 우리는 말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의 키라는 확률 변수는 따라간다. 무엇을?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데 가로치고 평균은 160.4고 분산이 20이다. 이 같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정규 분포는 보통 숫자가 많을 때 얘기하고 숫자가 좀 한 30 이하로 적을 때는 정규 분포하고 비슷한 모양의 T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제가 뒷부분에 따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앞으로 실제로 제가 이제 좀 간단한 예를 가지고 계산법을 보여드리기로 하는데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노말 분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F 분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포 자체는 결국은 이 분포가 어떻게 될지는 그 곡선은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은 다양한 모양인데 그것은 결국 초기에 이제 수학자들 또는 통계학자들이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선을 이론적으로 그어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카이스퀘어 분포라든지 또는 F 분포라든지 이 용어 자체는 생소할 텐데 나중에 제가 그 분포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F 분포로 이런 모양을 따른다고 이게 알려져 있다는 거죠. 즉 참값을 안다는 거죠. 뭐 이걸로 친다면 반하의 학생들의 전체적인 평균과 분산을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이제 정해져 있는 그것 속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몇 점 나왔는데 그건 상위 몇 %에 속하겠구나 하고 이제 추정하는 근거. 그 기반이 확률 분포도는 과거에 이제 수학자들이 수많은 관찰과 또는 이론을 통해서 이제 그려낸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분포, 그럼 제가 방금 말로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했는데, 그럼 카이스퀘어 분포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이스퀘어 분포는 예를 들어 2x2 테이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값과 실제 관찰된 값의 차이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역시 통계량입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보죠. 도시 지역에 조사를 했는데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도시 지역 분이 70분, 농촌이 30분이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혈압을 측정을 했더니 도시에서는 70명 중에 30명이 고혈압이 있었고 농촌에서는 30명 중에 20명이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자, 언뜻 보기 어때요? 도시는 70명 중에 30명이니까 절반이 채 안 되죠. 고혈압 환자가. 근데 농촌은 30명 중에 2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도시와 농촌 사이에 고혈압의 유병률에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그 차이를 제가 어떤 통계량으로 이제 계산하느냐. 그렇게 해서 고안된 것이 카이스퀘어 통계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값, 그 다음에 관찰값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값은 뭐겠어요? 30, 40, 20, 10이 관찰값이죠. 그냥 관찰값이에요. 그런데 도시와 농촌에 이런 고혈압 유병률의 차이가 없다면 원래는 이 칸에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모르고 통계학 책에는 보통 마지널 값만을 이용해서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 마진, 이 가에 있는 값, 이것이 마진 값입니다. 자, 70, 30, 50, 50이에요. 지금 저는 이미 먼저 보여드렸지만 이걸 몰라요. 그리고 도시, 농촌, 고혈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 항을 몰라. 그러면은 확률이 고혈압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대충 반반이고, 그럼 70명이 조사됐으면 여기서 한 35명, 반반이니까 35명쯤 있으면 있는 게 대충 기대되는 값이죠. 그 다음에 30명을 조사했으니까 반반이니까 15명 정도 있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 지역에서도 70명 중에 절반인 35명이 고혈압이 있고, 농촌에서도 30명 중에 절반인 15명이 고혈압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나 농촌이나 고혈압 유병률의 차이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도시와 농촌의 유연 차이가 없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쩌면 유연 차이가 없는 그냥 평탄한 예측치인데, 실제 관측치는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30이 나왔고, 여기는 40이 나왔고, 20, 10이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실제 이 관찰된 값이 그냥 이 마지막 값만으로 그냥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었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값하고 얼마나 이 차이가 큰가. 만약 이 차이가 크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도시 농촌의 고혈압 유병률이 차이가 없는 것에서 크게 벗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즉 도시와 농촌의 유병률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관찰값과 기대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렇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거꾸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이 고혈압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도시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기대값하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뭔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뭔가 유의한 의미가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건 이 차이잖아요. 관찰값과 기대값을 빼줘요. 그리고 그걸 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빼주면은 5가 나오고 플러스 5,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5가 나오죠. 즉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걸 잘 반영하는 무슨 통계량을 만들고 싶은데, 그 차이를 그냥 다 더해주면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요전에 얘기했는데, 그냥 더하면 제로가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그래서 관찰값과 기대값을 그냥 빼줘서 더해주면은 이 통계량이 무조건 제로가 되니까 맨날 써왔던 그 수법, 역시 제곱해가지고 더해주는 그 수법을 또 쓰는 거예요. 대신에 요 밑에는 이 단위, 스케일 때문에 기대값을 요 앞 밑에다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지금 70, 30, 50, 50 했지만, 그래서 700, 300, 500, 500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단위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무조건 이 값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스케일을 보정해 주려고 밑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요 차이를 제곱해서 다 더해주고 기대값으로 나눠준 그 개가 바로, 맞아, 기대되는, 평상적으로 기대되는 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통계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해서 그 고안해낸 그 값이 카이스퀘어고, 그렇게 다 결국 계산하면 0, 이렇게 0.714, 0.714, 1.667, 1.667 해가지고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4.762가 나옵니다. 4.762. 자, 우리는 통계량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문제는 4.76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상위 몇 %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방금은 자유도 얘기를 제가 지금 빼놓고 했는데, 자유도를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렇게. 자, 요 축이 두 개의 경우죠. 근데 결국 합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한 값만 알게 되면 나머지 값은 자연적으로 결정되죠.
근데 만약 요쪽에 고혈압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 고혈압 A, B, C였다고 쳐요. 그리고 100명이었다. 그럼 3개의 만약 값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2개의 값은 알아야 나머지 한 값을 자동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요런 게 이제 사실은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칸이 3개가 아니라 2개일 경우엔 둘 중 2개 중에 1을 뺀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 이런. 그리고 이쪽 축도 역시 2개니까 둘 중 하나만 알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 요게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만약 3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3개 중에서 하나를 뺀 적어도 2개는 알아야 나머지 한 값은 이제 자동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3대3 테이블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쪽으로 자유도가 1이고 이쪽으로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에서 2x2 테이블에서는 자유도는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 3x3 테이블에서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3 빼기 1은 2고 이쪽도 3 빼기 1은 2가 돼서 2 곱하기 2는 돼서 자유도는 4가 돼요. 근데 방금 2x2 테이블이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자들이 이 2x2 테이블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어요. 아마 제 예상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자, 2x2 테이블인데 여기를 뭐 한 1000 정도 잡아요. 그래서 여기가 1 나왔으면 999가 나와야 되고 뭐 2 나왔으면 998이 나와야 되고 뭐 가까이 경우에서 여기서 1이 나오고 999, 2가 나오고 998 뭐 이런 다양한 모든 경우의 수의 조합을 다 계산해서 그때마다 카이-스퀘어 값을 다 계산해버려요. 그러면 카이-스퀘어가 2x2 테이블을 때 어떤 분포를 갖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방금 같이 2x2 테이블일 때 자유도 제가 K라고 표현했는데 자유도가 1일 때는 이렇게 되는 요 값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해가지고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네들의 분포는 20쯤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방금 계산한 도시농촌 고혈압에서 카이-스퀘어 값이 결국 4점 얼마 나왔죠? 이 정도 나왔죠. 보니까 상당히 높은 등수에 속할 것 같아요. 봤더니 4.76이라는 값을 여기에 속해요. 근데 이거 확률 분포도죠. 이 확률 분포도의 곱수나 이 면적의 전체 합은 얼마겠습니까? 토탈 확률은 결국 1이잖아요. 그럼 4.76이 정도 또는 그 이상이 나올 확률은?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봤더니 0.029, 즉 2.9%였습니다. 즉 2x2 테이블에서 아까 같은 예측치에서 이 정도 벗어난 걸 가지고 카이-스퀘어를 계산했더니 4.76가 나왔는데 그것은 0.029, 즉 2.9%. 매우 드문 100번을 하면 한 3번 정도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이제 사건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거 이제 카이-스퀘어 돌리고 나면 보통 제일 먼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이번에 p-밸류 어떻게 나왔어? 왜? 이게 이제 2.9%밖에 안 되잖아요. 매우 드문 사건이잖아요. 그랬을 때, 쟤는 등수가 되게 높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높다, 낮다를 판정하는 우리의 관행적 기준이 5%예요. 즉, 상위 5% 안에 들면, 얘는 전체적인 그냥 정상 평균에서 꽤나 유의하게 의미 있게 벗어났다라고 그냥 관행으로 정하는 겁니다. X축이 카이-스퀘어 값이고 Y축은 가까이 확률이죠. 확률인데 결국은 이제 p-밸류라는 것은 요 곡선화 면적의 합 및 결국은 p-밸류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독에 걸림 뭐 이렇게 했더니 6. 몇 % 나왔잖아요. 유시 나올 확률이 윤호를 이렇게
수만이 여러 번 해보면 유시 나올 확률이 6점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윷 해가지고 거기에는 6점 몇 %라는 확률이 이제 그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상 확률 분포인 거고, 이렇게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4.76이라는 이 포인트에 한 점으로 하지 않고 4.76이 또는 그 이상일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화 면적을 줍니다. 결국 우리가 p-value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알고 싶어요.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그냥 평탄하게 가질 수 있는 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반영할 통계량을 만들었어요. 걔를 그리고 카이스퀘어라고 붙였어요. 카이스퀘어 통계량. 그런데 이 통계량이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해서 미리 이제 정답표를 그려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이 카이스퀘어 값이 4.76이 나오면 와, 상위 2.9%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통계학자들이 관행적으로 5% 내에 들면 와, 이것은 나머지 95%에 속하지 않는 극단적인 값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거기다 말을 붙인다는 거예요. 왜 근데 굳이 꼭 5%여야 의미가 있고 예를 들어 6%면 의미가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이건 통계학자들의 그냥 관행입니다. 그리고 p-value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그냥 이런 관행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제가 전국조사를 해서 냈던 데이터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이제 그 보험료 수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 당뇨병으로 발견된 초진을 받았을 때 봤더니 여기서 초진 받았을 때 잘 사는 사람들의 헤모글로빈 A1C, 혈중 그 혈당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죠. 그것이 요 정도.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은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가난한 계층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대로 그린 건 뭐냐? 그것의 95% 신뢰 구간입니다. 근데 95% 신뢰 구간으로 보면 예를 들어 얘가 이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얘가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게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게 되면 우리가 두 집단 사이에 p-value를 사실 실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p-value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 드린 것은 세 집단을 가지고 봤더니 각각은 얘하고 얘도 이 신뢰 구간이 겹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나오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계단형으로 딱딱딱 나오죠.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p-value라는 건 결국 관행이기 때문에 그 관행값을 너무 마치 뭐 절대값처럼 간주하지 말고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일관된 경향성이 보이면 아,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발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하여 이 신뢰 구간은 결국 뭘로 결정되느냐? 제가 예를 들어 더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표본을 조사를 했어요. 그럼 신뢰 구간이 줄어들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지금은 없었지만 조사 건수를 더 많이 하면 의미 있는 차이가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p-value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경향성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까 그 히모글로빈 A1C 내부에서요. N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아, 거기서요?
아, 방금 그 그림. 네. N수가 한 2,000명 정도 됐나? 이거 뭐 보험공단 자료를 빼신 거예요? 아니. 하나는 개별적인. 당뇨병학회하고 같이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당뇨병 백서를 이제 2차례 냈어요. 말은 다이비티스 인 코리아 뭐 2007년까지 냈는데 당뇨 통계 관련해서는 그래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뭐 임상 예방의학 교과서나 뭐 이런 거에도 이제 인용될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가 이제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으면서 대한당뇨병학회하고 같이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한 4년 넘게 작업을 해서 그 와중에 적어서 2차 결과. 근데 이제 저 결과를 보면 지금 나중에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 강의가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통계의 전반적인 문제점.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한번 다시 소개할 기회는 있겠는데 일단 방금의 그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 보면 대단히 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들도 나오는데 처음에 저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1년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도시 농촌 하면 처음에 초진될 때는 농촌 분들이 혈당이 낮아요. 근데 1년 후에 다시 돼보니까 이게 거꾸로 역전된다든지 남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여성이 혈당이 낮아요. 초진될 때. 근데 1년 후에 딱 보니까 남녀가 이제 뒤바뀌어 역전이 된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카이스케어를 얘기를 드렸죠. 카이스케어라는 통계량을 만들어서 걔가 가지는 분포를 이렇게 딱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표본의 수가 별로 크지 못할 때 표본의 수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도는 1이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 확률 분포도를 그린 거예요. 표본의 수가 아주 많다고 그래. 되게 많으니까 나올 수 있는 카이스케어 값이 되게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론적 선을 그은 건데 그게 아니라 표본의 수가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연속되지 못하고 뭉텅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피셔스 이브젝트 테스트는 카이스케어 테스트랑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표본의 수가 크지 않을 때 표본의 수가 작으니까 이렇게 이쁜 연속 분포를 상정하기가 어려울 때 보통은 이제 표본의 수가 크다. 따라서 연속적인 이쁜 선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저희가 보통 모수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통계학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모수하면은 어때요?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알고 싶은 모집단의 값이 모수 아닙니까? 근데 모수는 어때요? 결코 인간인 내가 알 수 없는 값인 거죠. 다만 그럴 거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쁜 곡선을 그을 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뭐 평생을 살아도 정말 이쁜 곡선이 될 만큼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걸 그냥 직선으로 쭉 이렇게 그으면 되겠다. 곡선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런 식의 방법을 표본 수가 상당히 클 때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가정하고 이런 걸 모수적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반면 표본 수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이쁜 선을 가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을 비모수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방금 카이스케어 방법은 모수적 방법 중 하나고 피셔는 그것에 대응하는 비모수적 방법입니다. 자, 아까 보던 숫자를 일부러 좀 적게 했습니다. 전체 8명인데 실제 이 8명 중에서 어떤 병이 있는 사람이 4명, 병이 없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근데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4명,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4명이었어요. 원래 이 검사가 정말로 정확한 검사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4, 4, 8, 4, 4 나왔는데 환자다 아니다 검사 결과 포지티브 네가티브가 나왔는데
이 검사가 정말 100% 정확한 검사라면 병이 있는 4명은 다 양성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병이 없는 4명은 다 음성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나 이제 훌륭한 도구는 별로 없고,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그래도 4명 중에 3명은 건졌어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4명 중에 1명을 억울하게 병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버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경우의 수는 여러 개가 있겠죠. 합이 4이기나 하면 되니까 4대 0, 3대 1, 2대 2, 또는 1대 3, 0대 4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조사 대상자 8명 중에서 4명에서 양성이 나왔다. 근데 진짜 환자가 4명인데 그 중에 3명에서 양성이 나왔다. 가짜 환자가 아닌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양성이 나왔다.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이 나타날 확률. 즉, 4대 4가 될 확률. 분의. 일단은 4대 4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즉, 양성에서 3대 1이 나타날 확률. 그리고 음성에서는 1대 3이 나타날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확률을 그럼 실제로 자, 4명 중에서 3명이 나타날 확률. 이것은 윷놀이가 그 윷이 4개잖아요. 윷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독의 걸이 나타날 확률하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해버리면 4명 중에 3명이 양성이 나타날 확률은 벌이 나타날 확률과 똑같이 16분의 4가 되고, 이걸 표현하면 2의 4승분의 4. 자,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1명에게서 양성이 나타날 확률. 여기에 4명 환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때 결국은 독에 걸린 뭐에서 뭔가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도 같은 거 나오는 확률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16분의 4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4대 4가 나올 확률. 4대 4가 나올 확률은 뭡니까? 이제 독에 걸린 윷을 4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윷을 8개를 던졌어요. 8개의 윷을 던졌더니 그 중에 4개가 엎어지고 4개가 바로 썰고, 그럴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윷 하나가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바로 서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 8개의 윷이니까 2의 8승이 되거든요. 자, 2의 8승의 경우의 수 중에서 아까 제가 개가 나오는 개수를 이제 막 합해서 봤더니 6개다 하는 식으로 합산을 해버렸더니 8개의 윷을 던졌더니 4개가 나타날 확률은 70이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것을 그러면은 어찌됐든 8개를 던졌더니 4개가 4대 4가 됐어요. 그거 확률 중에서 진짜 환자 중에서 3명이 건져지고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1명이 건져질 확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0.229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계산해야 된다. 지금 4대 4면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8명인데 4, 4, 4, 4였어요. 그러면은 얘가 4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4대 4예요. 그럼 2명, 2명. 여기서도 2명, 2명.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래 기대할 수 있는 값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3, 1, 1, 3. 자, 이 경우가 있고, 이거보다 그럼 더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4, 0, 0, 4가. 제가 아까 이제
그 자유도 이등 카이스케어 분포의 확률 분포도가 이건데 거기서 4.7 정도가 나왔다. 그럼 이것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4.7 또는 그 이상이 나올 확률에서 이것을 다 더해서 요게 한 예를 들어 2.9%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에서도 자,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단 말이에요. 3113만큼 벗어나거나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이 4004처럼 벗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자, 4004일 때를 아까처럼 쭉 계산을 하면 여기 0.014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2222가 아니라 더 치우친 분포인 3113 또는 4004가 나올 확률은 얘가 나올 확률 0.2이고 얘가 나올 확률 0.014 해서 합치면 0.243.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것 또는 이거보다 더 치우칠, 이것을 포함해서 이것보다 더 치우칠 확률을 이제 계산하게 되고 그게 0.243 나온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0.243에서는 확률 분포도를 굳이 따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수를 다 따져가지고 거기서 얘가 건져질 확률을 직접 계산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하면 다시 이제 모수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쁜 분포를 그릴 거야 해가지고 내 통계량이 어디쯤 오면 그럼 요게 몇 %일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비모수적 방법은 그것과 달리 이런 가정하지 않고 왜? 이런 가정은 건수가 제법 돼야 그래서 이쁜 곡선이라고 가정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는 모수적 방법인 거고 건수가 작을 때는 이런 거 가정하지 않고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조합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요게 나올 것이 전체의 몇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버리는 게 소위 말하는 비모수적 방법. 따라서 비모수적 방법은 모든 가능한 경우의 조합을 다 해서 그냥 직접 계산해 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정규 분포니 뭐 이쁜 곡선 분포 이런 건수가 제법 돼야 되는 경우에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는다. 실제 SPS 가상의 자료를 이제 올려보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랄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1번 환자, 8번 환자까지가 있어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환자고 5번까지는 환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1과 2로 고정했어요. 자, 근데 방금 어땠어요? 환자 4명 중에 검사 결과 양성을 1, 음성을 2라고 표현했어요. 3명이 양성, 1명이 음성.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 1명이 양성, 3명이 음성. 이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코딩을 이제 자료는 결국 우리는 질병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말로 하지만 통계는 뭐예요? 다 숫자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질병이 있는 경우를 1, 없는 경우를 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하는 거고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SPS에서 이런 가상의 자료를 만들어서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라는 옵션을 탁탁탁 찍어보시면 나오게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스페이스 S가 지금 어디 있죠? 왼쪽 가운데. 왼가에. 네. 이거? 네. 아이고. 그냥 데이터에다가 직접 해도 되고 변수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 번째를 내가 환자 일련 번호
번호라고 할게요. 환자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질병 유무. 세 번째를 검사 결과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변수를 먼저 지정을 해준 거야. 자, 끝에고 데이터에다 봤어요. 환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래서 환자 번호가 있고 질병이 있느냐? 있다. 근데 여기 없는 사람 4명이고 검사를 했더니 있다. 잘못해서 없다고 나오고 여기서 한 명 잘못하고 나머지 3명은 남아 없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해서 어디 있죠? 아이고, 한글 버전이라서 모르겠네. 분석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량. 교차분. 여기. 여기서 행과 열을 넣는데, 뭐 이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하나를 이런 식으로 넣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통계량을 정하는데, 그냥 카이 제곱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카이 제곱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보통은 단축 검정, 양축 검정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축 검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요게 결국 P-밸류. P-밸류가 0.48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셔의 정확성 검정 부분은 제가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빈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다시 그래서 통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를 했더니 중간에 얘는 무슨 통계량 값도 안 나오고 자유도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 왜? 뭔가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접 가능한 모든 경우의 조합을 다 해서 그냥 직접 P-밸류를 그냥 내버려요. 그래서 0.486 정도. 다행히 여기에서는 연속적인 가정을 하는 뭐 피어슨 파이 제곱이나 이런 거 하고 유사한 사실 같은 값이 이제 나왔죠. 다행히. 하지만 이 앞에서 이제 그냥 교차 분석을 해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죠. A에서 4셀 100%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 빈도는 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소 기대 빈도는 아까 제가 2라는 거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보면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이 다 100%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문이 뜨는 이유는 뭔가요? 물론 다행히도 이번에 0.486으로 P-밸류가 같게는 나왔지만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모수적 가정을 하고 있는 칼스퀘어 방법을 쓰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믿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이 값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셔를 체크하고 그래서 나머지를 쓰지 않고 얘만 쓰게 그런 결과. 그것이 이제 이 경우에 가장 정확한 대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근데 피셔의 방법은 지금 제가 건수가 작을 때 겨우 8건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경우에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냈죠. 근데 이게 8건이 아니라
만약 80번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80번쯤 되면은 예를 들어 0, 80, 1, 70 계산해야 되는 게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피셔의 이그젝트 테스트가 비모스 방법이라서 굳이 이제 이런 어떤 연속적인 확률 분포 가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나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뭐 2x2나 3x3 같은 거에서 계산을 할 때 관행적으로는 이제 그냥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쓰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정확한 방법은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 값을 쓰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컴퓨터가 그걸 다 계산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쓰게 될 때는 건수가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건수가 되게 많아지면 여기서 아무리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피셔스 이그젝트 딱 체크하면 이게 5분 기다려도 값이 안 나오고 뭐 10분 기다려도 값이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또는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얻겠다가 되면은 뭐 저희가 그러죠.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왕이면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가 더 정확한 값이다. 또는 요 경우는 더 로버스트한 값이다. 또는 더 강력한 값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슬라이드에 있는데 다 미리 말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통계학 책들을 보다 보면 로버스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를 말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이렇게 가끔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뭐 이러저러한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에도 쓸 수 있고 저기에도 쓸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범용성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정확한 값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한마디로 해서 로버스트하다면 좀 더 월등하고 우수한 통계량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피셔가 그런 거다. 다만 이제 피셔는 계산하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뭐 윷놀이 뭐 4명 중에 3명이 이제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확률을 해서 마치 윷놀이에서 벌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유수는 이렇게 던졌을 때 반반 나온단 말이에요. 아 반반은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뒤집어질 확률하고 바로 쏠 확률이 반반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47% 대 53%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산하는데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 식이에요. 게다가 이제 2x2가 아니라 뭐 3x10처럼 훨씬 더 복잡해지면 이제 어려운 것이 이 비모스 방법의 단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은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통계량 중에